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 피신 조서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같은 건인데 국무위원들, 검찰 피신 조서나 참고인 조사 부분인데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청구 대리인 진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권한대행이 탄핵이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먼저 이 사건 탄핵 집행 청구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 여부와 그 발의 및 의결 종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헌법 64조 제2항 본문이 아닌 그 단서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제적인 3분의 2 찬성의 가중정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피청구나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가중정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사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헌법 제65조항 본문에 규정된 일반 종족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외와 관련해서 대통령 제외 요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제외 요건의 행사를 견제하거나 제지할 권한 및 의무가 없었으며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지휘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의요구 과정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제의요구 대상에 대한 특검 법률안은 위헌 입법사항이 명백했던 바 이는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그 위헌 입법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에 관련하여 현지 전까지 밝혀진 바 여러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공무무긴 방조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신속히 국무회를 소집하여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일관되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사실 내용에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적견실에 모이고 라고 기재하고 또 김영현은